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날선 공방은 환영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지정했습니다. 혁신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아직은 전 아니고 그냥 혁신위원 맞죠? 아, 그럼요. 네. 시절이 그러니까. 네. 혁신위원 직무대행이라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요새 저희 직무대행 유행이라 가지고. 네. 예. 최지은 전 민주당 국제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민주당부터 갈게요. 민주당 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이후에 또 이재명 당대표가 압도적인 결과로 당대표가 됐고, 원래 우리가 당연히 확대명이다 이렇게 했지만 77.77%는 민주당의 그 당대표 선거상 가장 큰 압도적인 지지율이고,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대표님도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이다라고 했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성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굉장히 강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의 이런 구성원을 이렇게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좀 앞으로 좀 민주당에 좀 새로워지겠구나, 달라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지금 당원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재명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77.77% 굉장히 기분 좋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득표율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많이 내주시기를 또 기원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스러운 지점은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당내 다양성이 좀 존중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최고위원 득표들도 쭉 보면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친명 일색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내 소신파라는 분들이 그 지지를 받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진정한 민주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서병수 위원장은 이렇게 또 사퇴했다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가는 겁니까? 네, 밀어붙이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병수 전국위 의장입니다. 예, 전국위원회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해도 그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줘야지 할 수 네. 있는 그런 기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서병수 의장은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수는 없다 하셨는데 이렇게 오래 그래도 또 이렇게 버티시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의총에서 이게 결의가 돼버리다 보니까 서병수 의원도 좀 버티기 어렵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손을 더럽히지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당의 직무대행 유행에 한 분을 더 추가해가지고 전국위원회도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참 서글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서병수 의장, 물론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높게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본인이 이 부분이 참 잘못됐다, 이렇게 소신껏 얘기를 하셨다면은 정말 끝까지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옳은 방법이 아니었나. 좀 이거 도저히 두 번 같은 실수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금방 또 이렇게 사퇴를 해버리시니까 네. 좀 김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천하람 혁신위원, 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 혁신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혁신위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일단 혁신위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당의 그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코멘트를 하는 거를 또 혁신위원들 중에 또 꺼리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1차 혁신안에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 PPAT라고 대충 부르는. 그거를 지난번에는 기초광역 의원들만 봤었는데 그거를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까지 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혁신위 내부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9월 중으로 아마 발표할 수 있도록 정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도 근데 그 시험 봐서 떨어졌다는 사람 못 봤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창피하니까. 네, 저희가 특히 기초광역 비례대표로 나가려고 하면은 네. 커트라인을 통과를 못하면 아예 지원을 못하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요? 커트라인 통과 못해서 못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할 동력은 별로 없어 보이고 좀 안정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 국민의힘에 뭐 무슨 뭐 1차 비대위, 2차 비대위,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가처분을 했다가 승소했는데 또 뭐 그거를 잘못했다고 효력 정지를 하라는 또 다시 재판부고. 가처분 또 들어갔고요. 근데 다시 또 2차 비대위를 하고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이 조금 국민의힘 당사자가 아닌 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선거를 계속 이기고 대통령까지 만들고서는 저렇게까지 싸울까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내부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왜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거나 이거를 그만하게 하지 않고 뭐 의총에서 다시 2차 비대위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서병수 전국의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지금 잘못된가라고 본인이 지금 느끼시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뭐 권성동 비대위는 아마 대통령의 뭐 오더로 아마 뭐 그 정도로 큰 뒤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본인이 반대하기는커녕 그냥 나는 이 책임을 안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봤을 때는 이 2차 비대위도 지난번에 1차에 이준석 가처분을 승소를 해준 판사님이 똑같은 판사가 다시 한다고 하니까 다시 이게 지금 이게 2차 비대위도 잘못됐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것을 지금 왜 하는지 이 시점에 이 모든 것의 이유는 그냥 이준석 당대표를 어떻게 하든 밀어내가지고 다음에 당대표 못하게 해서 그 공천 천하람 의원 나한테 유리하게 하겠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저희 당 일이 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저도 뭐 설명이 잘 안 되고요. 다만 이게 참 아쉬운 면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희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법원에서 비대위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비대위로 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입만 열면 법치, 중법 이런 거 얘기하는 보수 이게 정당이. 법이냐. 법에서 결론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수 정당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선적인 행태를 보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도 그렇고 뭐 조경태 의원, 뭐 윤상현, 최재형, 뭐 유이동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이게 의총에서는 아무래도 숫자가 많고 침묵하는 뭐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대세에 따라가자라고 눈치 보는 좀 비겁한 다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당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초재선 의원분들이 나와가지고 의총에서 결정된 거랑 다른 얘기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우리 라디오들은 뭐 먹고 삽니까? 다양한 의견 나와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 천하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저도 살아야 되고 네. 심지어는 다선 중진들이 막 나가서 외부에 얘기하는 것도 막 오히려 하지마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건강하지가 않고요.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비대위를 또 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내에서 너 친 이준석 깨지. 아이고, 그렇지. 참. 낙인 찍기. 낙인을 찍고 있어요. 네. 그거는 또.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준석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이준석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자. 네. 사람과 상황에 짜맞춰가지고 이상하게 규칙 바꾸지 말자라는 원칙론을 얘기하는데 걷다 대고 너 친 이준석 깨지라고 해버리면은 제대로 된 토론이 되겠습니까? 천하람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반 이준석도 아니었는데 친 이준석을 하고 지금 천하람을 이렇게 규정짓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때 이준석 대표 자맹할 때 순천 와가지고 밥 한 끼 먹었더니 뭐 친인 준석 돼 있는데요. 그래요? 뭐 친인 준석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요. 네. 자, 관심 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언제까지 이런 혼란 속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늪에 빠져서 안 나올 겁니까? 돌파구 어떻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혁신은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혁신은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성을 찾고 원칙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준석을 다시 우리 당으로 못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조금 내려놓고 이준석 대표 징계 끝나고 당 돌아오면은 임기 고작 한 5개월 남습니다. 5개월 동안 뭘 해봐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걸 못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이잖아요. 네. 게다가 그 5개월 중에 막판 한 2달 정도는 전당대회 국면이에요. 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당대표 수행하는 건데 그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저희 당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비판을 하면은 오히려 역풍 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마음이 떠났잖아요. 마음이 떠났으니까 빨리 헤어지는 것도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법원의 결정도 그렇고 당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저희 네? 당의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네? 당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원들의 마음이 정말 이준석 대표로부터 떠났는지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 당에 있는 절차가 바로 당원 소환 제도거든요. 당원들이 당대표 쫓아내자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우리 주류 의원들이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절차 자신 있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굉장히 비겁한 거고 쫄린 겁니다. 아무튼 계속 이렇게 이 상황은 추석을 넘어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자고요. 설날 전에는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죠? 아니 뭐 또 그렇게까지. 예.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인적 쇄신한다면서 사람이 몇 명, 20명 얘기도 나오고요. 계속 바뀌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또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려고 하시는 것은 되게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전기차가 유행이니까 테슬라라는 차가 지금 새로 나왔다고 해보죠. 근데 이 차가 지금 너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 차가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이 차의 뭐 엔진을 바꾼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바꾼 것도 아니고 이 차의 라디오를 하나 바꾸겠다. 아니면 이 차의 쿠션을 바꾸겠다. 이런다고 사람들이 테슬라를 좋아하게 되진 않거든요. 라디오는 중요하죠. 라디오는 중요하지만 그 엔진이라든지 뭐 네. 차의 디자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데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바꾸는 분들이 대부분 뭐 행정관 이런 분들 비서관도 좀 있지만 그렇고 수석이라든지 그 뼈대는 그대로 있고 그 밑에 분들을 바꾸면서 막 인적 교체 그러는데 사실은 정말 국민들이 지금 많이 불만을 토로하신 것은 인사에서 검증이나 추천도 좀 잘못됐다 그러는데 인사 검증이나 추천을 책임진 사람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뀌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소위 뭐 윤핵관의 뭐 측근이다 이런 분들은 바뀌고 검핵관이란 말도 요새 새로 나오던데 검찰의 측근은 바뀌지 않고 그러면서 뼈대는 그만 있고 밑에 사람들만 바뀌고 이러면서 인적 쇄신이니까 우리를 다시 좋아해달라라고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쇄신을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게 저희 대통령실이 손발이 맞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수석이나 비서관이 아래에 같이 일할 행정관이나 행정요원을 뽑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행정관이나 행정요원들이 약간 사실 지분 챙기기 식으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온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많이 사람들을 심어놨다 이런 얘기 계속 그렇죠. 나옵니다. 농공행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나쳤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위에 수석을 바꿔도 자기랑 손발 맞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솔직히 일의 효율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수석이나 비서관과 호흡이 잘 맞을 만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사람을 내보내는 건 쉬워요. 어떤 사람으로 채울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그렇고 뭐 저희 당도 그렇고 그 빈자리를 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무적인 감각이 더 뛰어난 분들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세간에서 의심하듯이 뭐 검찰 출신을 더 추가로 놓고 이러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우려가 더 커지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채우는 과정이 결국은 수석이 본인과 잘 호흡을 맞출 사람 위주로 추천해서 채우면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정기국회 시작됩니다. 9월 정기국회. 이 점은 조금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현안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걸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더라. 그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법안의 원래 취지는 미국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조세 정책과 수요 조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어느 정도 정부가 억제해보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 거기 조세 정책에서는 사실은 통화를 어떻게 좀 해소할까. 그래서 법인세를 좀 많이 걷게 하고 또 수요 조절에서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석유 사용하는 것에서 전기차 사용으로 옮기면서 에너지 수요를 뭐 그 석유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보통 뭐 이런 물가 이런 거는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뭐 기재부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국회 정기국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같이 우리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그 국정과제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같은 부분들 이게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부가 발표하는 순간 시장이나 국민들께서는 이런 세제 혜택을 내가 받겠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세금 관련한 내용들은 법안이 변경이 돼야 돼요. 법률이 변경이 돼야지 사실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저희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과도한 어떤 재산세 부담 같은 부분들은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좀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니만큼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저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국감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또 나아가서는 예산안을 어떻게 또 무난하게 잘 통과시키느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또 이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분쟁 시작 10년 만에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보상하라, 배상하라, 2,800억 원 배상하라, 이자까지 하면 거의 4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지은 전 월드뱅크. 네. 네, 사실은 이제 월드뱅크 안에 네. 세계은행 안에 이제 5개 정도의 조직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IBRD랑 아이다라고 개도국이나 가난한 나라에 차관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제 상대는 이제 기재부였던 조직에 있었던 것이고 네. 론스타를 심의했던 것은 국제 분쟁 기구라고 익시드라고 그 여러 나라 우리 한국에 있는 재판소가 아니고 국가 간의 재판소 투자 분쟁에 대한 재판소이기 때문에 네. 세계은행 안에 있지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라는 알겠어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 사실은 안타깝죠. 우리 국세가 나가는 거니까 네. 조금 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잘 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데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부는 취소 신청할 거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이걸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게 판명이 났지만은 그 어떻게 판명이 됐는지 그 문구라든지 이런 건 공개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뭐 무슨 근거로 이의 제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해서 이게 좀 취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이상한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뭐 이복현 뭐 이런 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이 처음에는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만 과거에 국무총리에서 론스타 관련할 때 보고를 받던 분이 어떻게 김앤장 가서 김앤장의 론스타를 변호할 때 거기 고문으로 계셨는데 다시 총리로 오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정부의 뭐 정말 많은 금융위라든지 추경호 부총리 뭐 그리고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시에 이제 뭐 수사를 관련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관련이 됐다는 거는 아마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 인연이 이어졌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 상황을 이제 취소 이의 제기를 하는 것과 별도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이런 걸 한 번 더 다시 뭐 론스타 특검 뭐 저는 심지어는 뭐 특검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회에서나 어느 곳에서 좀 제대로 들여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처음 총리가 되실 때도 이런 이 문제가 불거졌었고 두 번째 총리 인준을 받으실 때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끝났습니다. 김앤장에서도 뭐 론스타와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고요. 추경호 부총리나 뭐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이 론스타와 관련해가지고 당시 기재부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엘리트 관료들이 굉장히 네. 담당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경호 장관 부총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는 거 기재부가 하는 일이니까요. 거기 핵심 담당 과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수사팀을 오히려 이끌었던 것이고, 저도 이 부분은 하도 오래돼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때 그 론스타 쪽에 뭐 주가 조작이었나 뭐 어떤 비리를 오히려 밝혀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 연관이 있으니까 뭔가 구린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뭐 그리고 다만 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 그 취소, 그러니까 이미 나온 판정에 대한 취소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예, 국제중재 판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1심 판정이 거의 최종심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절차를 명확하게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이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큰 기대를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고 2천억대 물론 큰 돈입니다만은 6조를 청구한 거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 정부가 뭐 과거 정부의 오랜 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선방한 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런 평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598님, 와우, 최지은님 클래스 나옵니다. 2507님, 그때 당시 거래 관련된 사람들 조치를 취해놓고 법적 대응을 해야죠 하는데 그 당시에 좀 부족했어요. 검찰 대검 중수부에서 나섰는데 제가 그때 열심히 취재했었거든요. 검찰이 계속해서 법원의 벽을 못 넘어가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9월에는 조금 달라지겠죠. 정치권이 달라지겠죠. 뉴스도 좀 달라지길까요? 정치 뉴스가? 뭐 당연히 정기국회가 들어오니까 조금 더 정책적인 얘기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암초가 많습니다. 저희 당은 뭐 비대위 전환 관련해서 2차 비대위에 대한 또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법 리스크가 또 현실화되지 않을까. 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또 이게 야당 탄압이다 해가지고 또 과거에 조국 수호 비슷하게 막 제명 수호 막 해도 난리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정기국회 기간이 될 수도 있겠다 전망합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성호 의원과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재명 의원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봤고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는데 이 당원들이 원하시는 것과 또 당대표로서는 또 중도 확장, 통합 이런 메시지를 안 내실 수가 없고 당연히 내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 당원들께서 또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실 건가, 이런 것이 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해주셨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재명 당대표는 뭐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일을 잘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또 일 잘하시는 그 실력을 계속 보여주셔야 되는 거,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더 큰 과제고 사법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이재명 당대표께서 민생 이슈에만 좀 집중을 하시고, 심지어 우리 국감 때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그 국회의원들한테 좀 맡겨주시고, 이재명 당대표는 좀 뒤에서 지지해 주시는 역할만 하시고, 통합과 민생의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면은 민주당은 좀 잘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뭐 신당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천하람 최지은 천하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